관도대전은 삼국지에 있었던 세 개의 큰 대전 중에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조조가 넘버원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최초의 큰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얼핏 봤을 때 제일 큰 세력은 원소였습니다. 자, 그 조조하고 원소가 붙을 때 조조 쪽에 관우가 있었고 원소 쪽에 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지만 서로 상대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곤란하죠. 그렇죠. 곤란하고 네. 애매한 거죠. 네. 정사 삼국지의 주인공은 누구? 조조죠. 예, 조조입니다. 네. 위서의 무제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비가 조조한테 있었던 때가 있었죠. 네. 그 여포를 잡을 때만 해도 네. 맞죠? 그 여포가 유비를 공격하면서 유비가 조조한테 도망을 가가지고 이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조조는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유비를 좀 믿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 막고 원수를 좀 공격하라. 라고 하면서 유비한테 군사를 좀 내줘요. 출전을 시킵니다. 그때 그 조조 밑에 있었던 천재 모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조조는. 그때 그 곽과나 정욱 같은 사람이 안 됩니다. 유비 보내줘서 안 됩니다. 따로 군사를 줘서 작전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막 말린 거예요. 그 잠시 조조가 방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조가 아래쪽 애들이 보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실수했구나. 잡아와. 그렇게 했는데 유비가 탈출을 합니다. 와, 군사를 데리고. 예.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예전 서주로 다시 와서 어떤 땅에다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패라고 되어 있는데 정사에는 거기서 다시 자리를 잡아서 또 세력을 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조는 그 원소가 사실 언제 올지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원소는 위에서 이미 공손차를 누르고 큰 세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황하를 사이에 두고 조조와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중간에 천자를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밑에 수많은 적들과 여러 가지 접전을 펼치고 있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제일 큰 걱정은 뭐냐? 내가 뭔가를 할 때 이 원소가 내려올까 하는 거였어요. 근본적인 근심거리였던 겁니다. 조조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어찌됐건 사건은 조조가 먼저 유비를 없애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 유비가 그 소주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조조가 공격을 해가지고 유비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유비는 또 어디로 도망가느냐? 원소한테로 도망가서 원소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도망을 못 갔던 유비의 처자식을 조조가 잡습니다. 그때 같이 잡혔던 사람이 누구냐? 관우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어쩔 수 없이 조조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조조 밑에 관우가 가고 원소 밑에 유비가 있는 그런 그 생이별 사태가 벌어지죠.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장수가 조조한테 이렇게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죠. 네. 그것도 이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모든 사건들이 삼국지 연의에 있었던 요 당시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거의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 관도대전을 앞두고 조조하고 원소가 딱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그냥 사단이 벌어지는 거야. 아무튼 예. 여러 가지. 그 연의 때는 막 제가 모르고 그냥 일직선적인 시간 관계로 놓고 막 이렇게 풀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라 거의 한꺼번에 막 그 태극 부채살 그 태극 무늬처럼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조조로서는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가후전에 보면 가후가 장수를 설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수가 야, 나 어디 항복할까? 왜? 자기가 보기에는 원소가 3배 정도 크거든.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원소는 명문가 출신이고 그리고요 젊었을 때 있죠. 네. 젊은 시절에는 원소의 명성이 조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거의 아이돌 수준이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런데 가후가 딱 지어가지고 조조한테 가야 됩니다. 야, 해안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때 그 조조 밑에 있었던 그 모사들 가후를 비롯해서 가후가 투항하고 난 다음에 곽가나 순욱, 정욱, 순유 같은 사람들은요. 거의 역사책을 봐도 거의 신성급이에요. 이런 일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소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예. 그리고 조조한테는 또 엄청난 위협이 있었습니다. 뭐냐? 손책. 손책이 강동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오서 손책전에 보면 허도를 공격한다. 허도가 조조가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네. 허도를 공격해서 지금 허수아비처럼 돼버린 천자, 헌제를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그런 충성심을 발휘하겠다.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천하 제일의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조가 또 걱정을 해요. 야, 나 이거 또
원소한테 신경 썼다가 또 손책 쳐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곽가전에 보면 곽가가 이런 말을 해요. 손책은 아무리 많은 병사를 데려와도 홀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 얘 성격이 그렇다. 그래서 언젠가는 필부의 손에 죽을 것이다. 필부? 예, 아주 평범한 사람한테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소설 너무 소설스럽잖아요. 네. 그때 정사삼국지에 나와요. 그 얘기가. 예. 요 얘기에 대해서는 그 무제기에도 없고 다른 데도 없어요. 오직 곽가의 얘기만 나오는데 너무나 참 소설 같은 표현이지만 실제로 손책은 암살됩니다. 손책전에 보면 자기가 세력을 확장하다가 이 손책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잡자마자 손책은 죽여버려요. 손책은 사람을 잘 죽였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욱하는 성질 같은 게 있어서 그 사람의 식객으로 있던 사람이 손책이 사냥 나갔을 때 이렇게 덤벼가지고 중상을 입혀요. 그러다가 손책은 그 상처로 죽습니다. 네. 그 연희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 손견의 신복 네 장군 그중에 뭐 소설상으로 한 명이 죽었으니까 3명과 같이 갔다가 사냥에 자기가 먼저 좀 이렇게 나갔다가 자기에게 습격을 받아요. 평소에 자기한테 원한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의 자기에게 습격을 받았는데 그때 중상을 입고 시름시름 누워 있는데 요양을 잘 해야 돼.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수도에 우길이라는 도사가 나타나요. 연희 얘기입니다. 도사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막 그 추앙을 하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좀 선지자 같은 느낌을 막 줬던 도사예요. 그러니까 손견이 봤더니 어디 민중을 현혹시키느냐 이러면서 이 도사를 잡아 죽여버려요. 그 어머니가 막 말리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원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꿈에 그래서 이 우길의 혼령에 시달리다가 상처가 덧나서 죽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곽가의 말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필부의 손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이렇게 됐네? 자,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원소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관도에서 원소와 제대로 붙게 됩니다. 한편 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굉장히 원소는 개인적으로 우수해서 되게 유명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과의 교류도 많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르고 또 생모가 돌아가셨을 때 또 3년상을 치르고 뭐 이렇게 해서 6년상을 치렀다고 해요. 뭐 당시에는 그게 대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했다고는 하지만 명문가에서 그렇게 제대로 엄격하게 딱 치르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이 원씨 가문을 거의 대표하는 대표 주자로 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후한서에 나오는 거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소는 조조가 그런 수많은 일을 하는 사이에 공손찬 때려잡은 것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민족 그쪽 세력은 되게 약했기 때문에 별로 후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조조에 비해서는 훨씬 걱정이 적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조를 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짓도 안 했던 거죠. 가만히 있다가 그 조조가 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뒷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미리 자 우리가 저 헌제를 데려와서 지금의 그 원소의 근거지로 데려와서 여기를 수도로 삼아야 됩니다라고 부하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소한테. 그러나 원소는 또 그것도 놓치는 거죠. 그런데 조조가 하는 거 보니까 놓쳤네 싶었던 거죠. 그 나중에 야 저기 그 중간쯤 데려와서 우리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찌질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끝났는데 회사 다 세우고 끝났는데 야 나한테 지분 좀 한 49%만 주면 안 돼? 숟가락 얹는 거 좋아했네. 그렇죠. 예. 조조는 헌제를 세우는 기점으로 딱 봤을 때 원소를 넘어서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원소가 세운 업적이나 원소가 쌓아놓은 명성이라든가에 비해서 조조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는 어느 순간부터 귀를 막고 아랫사람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제일 위험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위서 원서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세보면 결정적으로 한 6, 7번을 귀를 막아요. 그러므로 해서 끝납니다. 유주, 기주, 병주 그리고 청주의 일부까지 다 합쳐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놈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들을 각 주에 한 명씩 맡긴다. 이것도 저수라는 그 똑똑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의 시작일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원소는 듣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조가 아까 유비 치러 갈 때 그때 전풍이 저 쳐야 됩니다. 빨리 쳐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원소가 안 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내 막내 아들이 좀 아파. 자식이 아프댔잖아요. 자식이 막내가. 아픈데 저 부장님 저희 애가 아파서 결근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좀 센데 이번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돌볼놈 천지고 네. 첩이 몇 명이고 부하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입니까? 지가 있어야 됩니까? 전풍이라는 원소 밑에 최고의 모사가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한탄하고 간언을 해도 원소가 들은 채 만취였던 거죠. 그 원소전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관도대전 끝나자마자 원소는 죽기 때문에 위서 원소전의 3분의 2가 관도대전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누가 이렇게 하도록 제안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원소는 듣지 않았다. 본초 불문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 본초가 원소의 자예요. 초는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자, 이제 관도대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관도대전은 파트가 2개예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중간에 한번 인터미션을 가져요. 좀 쉬어요. 짧은 기간의 휴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전풍이가 저수가 지구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구전해야 한다. 속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길게 끌어야 된다. 좀 길게 끌고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소는 또 듣지 않는다. 불문. 그리고 망할 때 관도대전의 키, 그 순우경이 이끄는 치중부대. 치중이 뭐냐면 이건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병참, 누수물자. 이 부대가 깨지면서 원소는 완전히 끝나요. 조조는 그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계속 이겨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대를 깨므로 해서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물자가 뭐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싸움에서. 그런 급소전이었어요. 여기에도 저수가 저거 부대를 훨씬 더 많이 보내서 더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한테. 그렇죠. 예. 하지만 원소는 불문. 듣지 않는다. 예. 그래서 끝납니다. 관도라고 하는 것은 황하를 사이에 두고 원소와 조조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황하의 북쪽이 원소고 남쪽이 조조입니다. 그러나 그 황하가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네. 황하가 얼마나 크냐면 길이로만 보면 5,000km가 넘어요. 정확하게는 한 5,50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0km인가 그런데. 그렇게 큰 강이니까 지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이 뻗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관도는 황하의 남쪽이에요. 그 작은 또 지류를 두고 있는데 이 관도에서 관도대전이라고 하면 조조하고 원소가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많은 전투를 다 합쳐서 관도대전이라고 해요. 3대 대전 중에 첫 번째 이 관도대전의 첫 번째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백마 전투입니다. 자, 이 백마에서 제일 좀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원소 휘하의 최고의 맹장 알량. 안량. 먼저 알량이 백마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유라는 사람이 조조 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곽가, 가후, 순욱, 순유 그리고 정욱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순유가 딱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군사가 적고 적군은 군사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적군을 분산해야 한다. 병력의 기본이죠. 나눠서 공격하는 것. 나눠서 맞고 조조가 딱 듣고 가하다. 아까 원소 닫고 있고 불문 완전히 상반된 거죠. 바로 수용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를 보내느냐? 관우를 보내요. 누구하고 같이 보내느냐? 장료라는 장군. 장료는 제가 굉장히 우수한 장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조조 밑에 있는 장군들은 좀 평가절하를 받아요. 조조 밑에 있었던 모든 모사들은 전부 다 제갈량급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네. 조조 밑에 있었던 대부분 장군 한 10명은 관우 장비급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다른 반에 가면 전교 1등 하는데 이 반에 있으니까 한 6, 7등밖에 안 되는. 그 장료가 누구였냐면 왜 그 여포 잡을 때 연희에 여포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이 장료는 죽여라. 그리고 여포한테 목숨 구걸하지 마라. 그러나 정사에는 그 전에 이미 도망쳐가지고 조조한테 그 투항했던.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똑똑한 장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수하고 관우를 같이 붙여가지고 백마에 내보내요. 정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연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백마에 나가서 알량이랑 붙게 됐는데 조조가 알량이 너무 센 거예요. 유인 작전을 펼쳤는데도 안 넘어와.
아니요. 알량이 유인 작전에 빠져들었는데도 너무 잘 싸우니까 일반적인 전황이라면 쉽게 이겨야 될 것도 알량의 부대가 너무 세니까 막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여포의 부하들이었던 그 장수가 튀어나가서 알량을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팍 튀어나가는데 모가지 날아가고 막. 또 없느냐?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딱 나가면 또 모가지 날아가고 이런 장면이 막 벌어져요. 연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세네. 예, 재밌어. 그래가지고 조조가 막 고민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럴 때 또 관우가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아니 관장군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저기 하북 최고의 용장 알량이 지금 저렇게 돼 있고 내 부하가 지금 모가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제비처럼 보입니다. 온갖 그 왜 패기, 개폼 관우가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연희에는 관우가 질풍처럼 달려가서 모가지 한 칼에 모가지를 딱 베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원소의 부대가 알량의 부대가 일거에 무너지는. 이 알량한 자존심도 다 소용이 없어지잖아 이제. 그렇죠. 네. 자, 근데 정사에는요? 정사에는 무제기에는 네. 그냥 공격해서 알량을 뱄다 이렇게 나와요. 에? 그렇게 심심하게? 네. 그러나 그 관우 전에만 관우가 산 위에서 바람처럼 벼락처럼 내려와서 알량을 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관우가 알량을 뱄 건 역사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백마 전투가 싱겁게 끝이 납니다. 그 원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유비로 치면 관우가 죽은 거야. 그렇네. 네. 원소의 좌우 맹장이 알량과 문추예요. 그래서 알량 문추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 중국의 다른 고전에도 네. 알량 문추가 같이 나오는 얘기는 몇 번이나 있어요.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알량이 백마 전투에서 죽게 된 이유는 자세히 보면 원소한테 잘못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아까 제가 원소가 귀를 닫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간언하는 저수가 한 간언 중에 알량을 보내면 안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알량은 성격이 좀 급하고 최고 지휘관으로서 약간 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소는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곳이었다는 거죠. 초장이지만 조조가 서전을 승리로 장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전투가 일어납니다. 뭐냐? 연진 전투라고. 백마 전투 다음 연진 전투입니다. 연진 전투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문추. 문추는 누구냐? 아까 원소의 좌우 맹장. 네. 알량과 문추. 네. 유비로 치면 장비쯤 돼요. 문추가 나타납니다. 알량이 죽었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연희에 보면. 그러니까 알량이 원수를 갚겠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